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이 깊었던 11월을 뒤로 하고요. 12월장을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산타라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일단 소비는 탄탄하다는 게 확인됐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고용과 물가 지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에 이 증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게 뭘까 여러 가지 따져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비에 대한 부진, 걱정이었습니다.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쇼핑 시즌에 소비가 만약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는 큰일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1차 관문은 넘어선 것 같아요. 마스터카드 집계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소비가 그래도 탄탄하구나. 그러면 올 연말 쇼핑 시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고 사실 이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후의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예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낮았고 우리가 이제 유통업체 주가를 보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도 상당히 낮았는데 어쨌든 자동차를 비롯해서 경기 소비재의 일부가 잘 팔렸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와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하면 미국은 역시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걱정을 조금 덜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지난주부터 유통업체들이 홈디포나 월마트를 비롯해서 바닥에서 다시 조정을 끝내고 상승 트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시에 대한 걱정은 좀 줄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확신을 더 가진다면 증시는 연말로 갈수록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그래도 살아있다. 이게 확인이 된 거란 말이죠. 윤여미 이사님, 소비 지출이 활성화된다면 미국은 소비로 움직이는 경제이기도 하니까 관련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소비 패턴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오프라인도 분명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온라인의 성장이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고 네.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것도 이커머스.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좀 양상이 갈릴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사실 이러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10대나 20대 같은 좀 젊은 층들이 오프라인의 어떤 매장 트래픽을 좀 주도했다는 반면 여기에도 전반적으로 좀 이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또 한 가지 좀 축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저가 기획 상품이라든지 무료 증정 상품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어떤 호황을 좀 잃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예상 대비해서 좀 견고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소비의 패턴 자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익숙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할부 비슷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요즘에 성결제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비 패턴도 지금 미국도 약간 이렇게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uy now, pay later 이런 좀 이러한 개념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값의 지불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결제되는 좀 그런 어떤 소비 패턴도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어떻게 희비가 갈릴까? 예를 들어서 조금 구식 기준일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의 왕자면 월마트, 온라인 쇼핑이면 이제 아마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계선이 요즘에 좀 흐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번 아마 우리가 단순히 주가만 놓고 본다면 네. 아마 작년, 재작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온라인 업체를 대표하는 아마존의 주가와 오프라인을 대표하는 월마트 주가를 보면 최근에 월마트 주가가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마존 주가인데, 아마존이 급락이 이후에 지난주부터 반등권에 들어왔지만 반등이 조금 약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직전 고점을 지금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오프라인 업체들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온라인 업체들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공이 예전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나왔던 주가 상승만큼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기대치는 역시 낮다. 다만 이번에는 월마트나 홈디포도 이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영향이 유통업자 유통 단계에서 어느 정도 킵을 하고 있고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어느 정도 유통업체를 압박했기 때문인데, 이번 소비 시즌이 지나고 나면 유통업체들도 일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소비 시즌에 오히려 소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오히려 소비자들 부추기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소비 시즌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많이 인상될 거다라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오히려 지금은 소비를 좀 앞당기는 모습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12월에 문을 일단 괜찮은 소비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점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12월은 FOMC가 열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인 건데, 여전히 그대로 무게는 인하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9일 전에 또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시장은 지금 이 12월 FOMC에서 25p 금리 인하를 약 80% 정도 확률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어떻게 보면 발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확실하게 올해 마지막에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이 고용이라든지 물가와 관련된 지표 자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온타임을 받아보는 것 자체는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연준 후임 인사들의 좀 강력한 발언들,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좀 압박하는 또 하나의 좀 카드로 작용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소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좀 예단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2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확률로서 지금 이 지수에 좀 반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이 또 금리 인하 쪽으로 배팅하는 그런 의견 바뀜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이번 주에는 PC 물가지수 미뤄졌던 거 발표되죠.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이죠. ADP 민간 고용도 발표되죠. 이렇게 고용과 물가가 한꺼번에 나오게 된다면 12월 방향 어느 정도 잡히겠다, 이런 것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PCE 지표나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가 좀 미뤄졌던 지표 중에는 9월달 내용이 발표되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고용 지표, ADP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12월달 분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월 의장이 중요시하는 고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취지에 맞는 고용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12월 금리 인하는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장기물과 단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모습도 시장에는 좀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12월 금리 인하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ADP 민간 고용 지표부터 아마 증시가 좀 반응을 고용 지표에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목되는 거는 파월의 입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새벽이 되겠죠. 파월이 토론 패널 자로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파월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질문은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파월이 좋든 싫든 어쨌든 금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시장 해석이 가미가 되겠죠. 꼿꼿하게 버텼던 파월이 좀 누그러졌을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 같아요. 윤여미 이사님.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9월, 뭐 10월 그 이후에 어쨌든 12월까지 사실은 좀 깜깜이 FOMC에 대한 어떤 걱정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고용 데이터, 그다음 뭐 PC가 좀 발표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질문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대한 어떤 성장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뭐 임기가 남지 않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름답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얘기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일단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약간의 좀 비둘기적인 좀 성격이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보게 된다고 하면 내일 아마 시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의 포인트가 이제 GPU와 관련돼서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 또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이 이슈가 뭐 지난 주부터 그 전부터도 이제 계속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구글 알파벳 주가도 많이 올랐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H뱅 공급망과 같이 연결돼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사가 딱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론이 2026년까지 H뱅 공급 계약이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이 또 예를 들면 DRA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서도 어쨌든 탑3 안에 드는 곳이고 마이크론의 이런 H뱅 공급 계획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마이크론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조수감사절로 오전장밖에 안 열렸을 때도 마이크론이 나홀로 빅테크 기업 중에는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DRAM 사이클에 대해서 워낙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과 HBM 공고가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자 우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좋은데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주가 흐름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됐던 TPU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구글 TPU에 정확하게 HBM 누가 공급하느냐가 이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HBM3 8단 공급은 SK 하이닉스 위주로 가고 있고 HBM3는 삼성전자가 일부 공급하면서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SK 하이닉스, 40% 정도를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수를 좀 높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HBM4와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딜레이가 걸린다는 걸 보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전부 다 좋긴 하지만 수혜를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순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지금은 잘 구별되지 않지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GPU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AI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GPU가 아니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TPU와 관련된 기업들을 집중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윤여미 이사님?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키워드 싸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투자자라면 둘 중에 그 누가 이겨도 수혜를 받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그런 TSMC인가요? 결국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딜레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메모리 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공통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파운드리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뭐 GPU라든지 TPU 관련돼서는 결국은
지금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양쪽의 수혜를 받는 종목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양쪽을 좀 지금 상황에서 고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는 걸 전제했을 때 눌림이 있는 오히려 지금 GPU 쪽에 대한 공략이 좀 더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파운드리는 그 어느 것에도 TPU가 됐던 GPU가 됐던 수혜를 볼 거는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1위 하면 우리가 TSMC인데 최근에 TSMC에서 인텔로 이직한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도 붙었고요. 앞으로 TSMC와 함께 인텔이라든지 삼성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위 말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된 시장 재편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 삼성은 잠깐 제쳐두고요. TSMC와 인텔에 대한 대결 구도를 본다면 뭐 막강한 1위는 당연히 TSMC지만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까 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TSMC에 맡기는 게 더 나은 건 아는데 미국 정부의 눈치 더하기 강압에 못 이겨 인텔에도 물량을 준다. 지금 이런 흐름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TSMC에서는 아마 반응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사실 TSMC의 임원이 인텔로 옮긴 경우는 이전에 굉장히 큰 사례가 있었죠. 양광래이라고. TSMC 4인방 중에 한 명이었고 R&D 총 책임자였던 양광래이가 TSMC에서 인텔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TSMC의 성공을 인텔 뿌리 놓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갔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실패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양광래이가 왜 본인이 TSMC에서 성공을 했고 인텔에서 실패했는지를 삼성전자에 조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한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TSMC는 과거에도 핵심 인력들이 인텔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석 부사장이 옮겼기 때문에 아마 이제 R&D 디렉터 오는 것만큼 그만큼 파급 효과가 좀 클 것 같고, 최근에는 기술 누출 소송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불거지면서 인텔은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인텔은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는 것은 어쨌든 주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다만 TSMC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삼성전자와의 관계에서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 캐파를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싸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TSMC가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 10월달 매출이 좀 정체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살짝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TSMC가 물론 독점력을 가지고 가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와 함께 이 독점력에 대한 공격을 조금씩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애플이잖아요. TSMC의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이잖아요. 그 애플이 일부 물량을 TSMC가 아닌 인텔에 준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여미 이사님? 애플이 움직이는데 네. 지금 세계 휴대폰 시장, 휴대폰이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점유율 삼성 제치고 지금 1위로 올라섰대요. 그 애플이 지금 일부 물량의 칩 물량의 일부를 인텔에 준다. 이 상당한 이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인텔과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 이후로 사이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플에서 M 시리즈 관련돼서 칩 생산을 이제 TSMC로 옮기면서 인텔하고 좀 결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협력하는 관계로 돌아선 부분들, 이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제조업 강화 기조와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10% 정도를 연방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기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인텔과 지금부터 협약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는 측면, 결국 이제 TSMC에는 글쎄 어느 정도 좀 스크래치가 좀 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이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M 시리즈에 대한 칩이 출하 시점이 만약에 2027년 내일 2분기, 3분기, 하반기부터라고 하죠. 2020 하반기. 그럼 내년, 내후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사실 애플의 이 M 시리즈와 관련된 칩은 최고난이도 파운드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인텔이 가능할까요? 제가 인텔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파운드리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 투자자 입장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뭐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투트랙? 생각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인텔에도 일부 물량을 일부를 주지만 넘기지만 역시 TSMC의 를 버릴 수는 메인 없지. 물량을 맡겨두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 1.8, 1.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상황이 없는 거고 네. 또 이제 시제품과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뭐 논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계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는 뭐 면밀하게 좀 뉴스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애플 주가가 이제 이 이슈가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반영한 거 아니에요? 물량도 소액 물량에 불과하고 출하 시점도 사실 1년 반 뒤고 그 자체도 사실 애플의 완전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샘플 단계에서부터 막히면 어떡해요? 삼성이 그 샘플 통과 못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텔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밤에 한 10% 정도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주가 자체는 뭐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애플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TSMC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이 지금 이제 수석 부사장의 어떤 영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인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애플 관련된 부분들, TSMC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같이 지금 주가에 녹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좀 충분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인텔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애플의 M 시리즈 칩을 생산하는 걸 다 소화하지는 지금 상황에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TSMC가 좀 다시 한번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공정 수준으로 보면 최신 공정이라고 하는 2나노, 3나노가 주력인 거고 삼성이 한 4에서 5나노 정도 하면서 뒤쫓아가고 있는데 점유율 격차는 엄청나게 크고 이제 인텔이 여기에 도전장을 과감하게 2나노로 냈다가 한번 실패했고 뭐 이제 이런 흑역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정부 지원을 등에 강력하게 업고 있으면 뭐 애플은 약간 반 떠먹여주는 식으로 주었고 애플의 M 시리즈처럼 첨단 칩은 아니지만 중하위급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만약에 TSMC, 삼성, 인텔 3강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인텔 주가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네. 인텔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분명히 퀘스천은 있다.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TSMC의 어떤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되는 좀 그러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 첫 번째 종목 인텔 짚어봤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는 사실 앞으로도 많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지한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웰타워입니다. 웰타워는 지금 이지한 대표님이랑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시니어 하우징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우징 분야. 지금 미국의 하우징 분야면은 뭐 건축 경기와 맞닿아 있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베이브 세대가 은퇴를 했고 요양시설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좀 커져가는데 이 웰타워라는 회사는 요양시설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리츠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과 요양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거를 리츠로 활용해서 수익원을 만드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평가도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은 이제 분산 투자나 자산 매입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이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웰타워가 지금은 가장 공개 일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건축과 혹은 리츠와 관련된 관계에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경기에서 주가 등락이 그렇게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웰타워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은 수익 모델이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쪽에 특화된 분야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시니어 고령층을 상대로 한 하우징 전략 이런 것들이 점차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럼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에 접목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그 주안점이 있고 만약에 그냥 부동산 리츠 회사라고 했으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죠. 사실 근데 예 그렇죠. 리치만 했다면 그렇죠.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부동산 리츠 회사치고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거는 최근에 이제 자산 매입 정도를 했는데 대부분 요양시설, 요양병원,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 주로 이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쪽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과 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높게 줬고 이런 부분이 자산 매입 정도가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좋다라는 판단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섹터 자체가 고공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웰타워에 지금 집중되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하우징이니까 건축 경기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금리를 내린다면 금리가 지금 수준에 더 낮아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아마 이제 주가에도 그 말이죠. 부분도 주가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츠 회사들은 차입해서 온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차입해오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여 있고 특히 이런 회사들은 그 차입해오는 과정에서 목적물이 반드시 특수한 상황에 딱 맞게 목적이 딱 규정되어져야 되는데 웰타운은 그런 면에서는 차입해온 돈이 전부 다 요양시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특수 목적이 아닌 곳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리츠 회사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사업의 성패가 결과가 뒤쪽에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 요양시설은 오히려 그 예측성이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부담도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도 같이 해요? 헬스케어 업체들은 헬스케어 시설도 역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는 이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헬스케어 센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 시니어 하우징에 특화돼 있는 기업 알아봤습니다. 웰타워 였고요. 금리 인하와 이런 추세와도 맞물려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윤여민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 이사님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다 들고 나오셨군요. 타워 세미컨덕터. 네. 이건 인텔과도 관련이 깊은 회사죠? 사실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아날로그 쪽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 인텔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죠. 인텔에서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회사를 지금 이제 54억 달러, 우리가 돈으로 한 7조 9천억 원에 좀 인수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중국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네. 결국 인수를 하지 못했고 인수에 대한 위약금으로서 지금 약 한 6천억, 5천억 정도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확보를 하면서 결국 이게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되면서 기술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쓰였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독보적인 수익이라든지 틈새 시장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평가받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에서 우뚝 선 강자로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I라든지 특히 이제 앞에서 GPU, TPU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고부가 가치가 결국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도 같이 올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4분기 가이던스도 지금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도 같이 올라가는 좀 그러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를 봤을 때 이 타워 지금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좀 주가에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M&A가 무산되면서 받은 위약금이 투자금이 됐군요. 이 전화위복이네요. 예, 만약 인텔이랑 합병 그때 만약에 M&A 돼서 합병됐으면 오히려 안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예를 들면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기술이라든지 차기 이건 지금 반도체 미래라고 열려지고 있죠.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빛 이용한 네. 그 회로 그리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래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게 만약 인텔에 합병돼서 묻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인텔은 파운드리를 보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 빛을 못 봤을 확률도 있죠. 있죠. 네. 그 풍파에 휩싸이면서 네. 누구 하나 신경 안 쓰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말씀했던 뭐 AI 인프라에 지금 칩 수요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선 주파수 인프라라든지 클라우드 네트워크, 뭐 데이터 전송 관련 플랫폼에 지금 여전히 지금 이런 아날로그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도체들이 쓰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틈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뭐 이런 독보적인 기술이나 네. 미래 포토닉스 관련된 기술 개발, R&D, 실적, 거기다 실적도 밝혀줘. 네. 그러면 이거는 인텔이 아니라 차후에도 누구든지 탐낼 만한 아주 좋은 인수합병 매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앞에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인텔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린 타워 세미컨덕터가 좀 더 견조한 흐름 또 이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매물로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 회사가 캐펙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독자적인 생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억 정도의 어떤 신규 투자를 통해서 AI 칩 생산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은 지금 독자적인 행보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위복, M&A가 무산된 게 전화 위복이 됐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플러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을 또 오늘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ESS 시장과 관련돼서 수혜주로 꼽힌다. 어떤 기업입니까? ESS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고 이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IRA의 세액 공제가 폐지된 이후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ESS 업체들이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이걸 이제 상쇄시켰죠. 플러스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수주했던 금액이 한 4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는 벌써 53억 달러로 작년 수주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IRA 세액 공제가 폐지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의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러스 에너지도 상당히 실적 기반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거의 61선 기준으로 등락을 많이 보였는데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또 보여지고 최근에 증권회사에서도 추천 레포트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쏟아졌습니다. 플러스 에너지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 업체라는 거죠. 특히 이제 ESS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정권에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재를 좀 크게 했죠.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은 거의 내년부터 48%에 대한 ESS 장치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가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틈새 종목으로 주가가 좀 단단한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중국의 저가 ESS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는 관세로 일단 철벽을 딱 친다. 중국의 공세는 막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말고 미국 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타 시장으로의 진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ESS 세액 공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 틈새가 좀 벌어진 부분이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제조 조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과 하나는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생각보다 ESS 업체들이 올 하반기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SS 때문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네. 그만큼 ESS에 대한 수주 잔고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 기반으로 해서 미국 업체라는 베네핏 이 두 가지 가지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한 대표님 오늘 마지막 종목 플러스 에너지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에 이재한 대표님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날이죠.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옵션 만기의 급락을 딛고 지난주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거품론이 구글의 TPO에 의해서 잠재워지면서 악재가 둘 다 소멸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금리 인하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트를 하나 잠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12월 금리 인하론과 동결론에 팽배할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가 4.0과 3.5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채 입찰률이 상당히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이 12월 금리 인하론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게 기술주, 성장주들과 제약바이오 이 두 섹터를 보는데 사실 두 섹터 다 지난주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미국의 섹터 그 지수별 시장별 등락을 좀 보시면은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특이하게 S&P에서 소형주 수익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성장주, 중형주 지난주는 이제 대형주가 생각보다 수익이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올 한 해 대형주 장세였는데 지난주부터 소형주가 일부 틈새를 비집고 나오면서 좀 좋았다. 우리도 지금 코스닥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소형주들이 좋은데 아마 이제 이런 일시적인 흐름이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S&P 소형주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그 랠리는 연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주와 여기에 일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고전할 때도 전력기기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면서 여전히 버텼다. 수급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증시는 여기에 옵션 만기에 의해 수급이 몰리고 콜풀 레이티오를 보면 옵션 만기주에 지나치게 못 줬던 콜 매도 포지션이 대부분 청산이 되면서 정상화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그리고 이번 주에 QT까지 종료가 되면 유동성에 대한 걱정은 좀 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 아무래도 기술주, 성장주 쪽에 매기가 상당히 몰릴 수 있다는 것과 일부 제약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비만이나 항암제 쪽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좀 더 압축해서 가장 핵심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의 월스트리트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일정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다양한 일정들 예정돼 있죠. 네, 일단은 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네. 가장 주목할 거는 ISM, 지금 제조업 고용, 구매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다음 날일 겁니다. 이제 10시에 연방준비제도 지금 이제 의장 이제 파월에 이제 연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어떤 발언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IS 이지환 대표, 윤현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호재가 지속되며 지난 금요일 강세 마감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에 자체 AI 칩을 탑재했다고 밝힌 데 이어 로보택시 운영을 2배로 늘릴 거라고 언급한 건 따른 건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구글의 TPU가 독주 체제를 흔들며 전 거래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달간 약 12% 내렸는데요. 12월 반등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프리장 주가는 소폭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며 지난 금요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브로드컴은 월가에서 연말 랠리 수혜주로 꼽히는 가운데 오늘 프리장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스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영향으로 전 거래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모 회사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된 지 9개월 만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3% 가까운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전 거래일 강세 마감했는데요.
번스타인은 메모리 가격의 전례 없는 급등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며 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라클이 오픈 AI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 380억 달러, 약 55조 원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에선 AI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재 프리장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항공주가 전 거래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번 연휴 기간 지난 15년 이래 최다 여행객이 예상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1% 넘게 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할인 행사를 맞아 소비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아마존은 전 거래일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이번 성수기를 앞두고 챗 GPT를 비롯한 외부 AI 기반 쇼핑 서비스를 차단하며 자사 플랫폼 통제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선 쇼핑 광고 매출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차익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미국 최대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월마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각종 할인 혜택으로 매출이 급증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 이번 행사에서 월마트는 에어팟 4를 69달러에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3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이며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월마트인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 주가는 보합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라이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일라이릴리 주가가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인데요. 또한 내년 봄 승인이 예상되는 체중 감량 알약 신약이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주가 급등에 따른 주식 분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연말 소비 기대감 속에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AI 붐을 일으킨 엔비디아의 GPU 시대가 가고 구글의 TPU 시대가 오는 걸까? 물론 GPU의 막강한 파워를 넘기엔 넘사벽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긴 한데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속된 말로 핫한 아이템은 TPU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빅테크의 주가, 나아가서 AI 투자 기조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달에 이 같은 빅테크 주가라도 확실히 희비가 좀 갈리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11월 어땠습니까? 지난 주까지 합해서 뚜렷한 것은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3%, 구글은 앞에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13%. 네, 그러네요. 네, 딱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그 변화 없었던 거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뭐 이 정도고 빅테크에서는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바뀌어서 완전히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말이죠. 구글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막판에 주가가 확 올라갔던 가장 큰 거는 뭐 처음에 뭐 제미나이 3.0이 어쩌고 그 다음에 편집하는 그 나노 바나나 이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폭등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언제 폭등한지 아세요? 메타. 네. 메타가 얘네 그 구글 TPU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쓰겠다. 예, 그렇죠. 내년에는 임대하고 내후년도에는 쓰겠다 하고 코멘트했고 더욱이 중요한 건 거기 중에서 구글의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엔비디아의 1년 매출의 10% 정도를 우리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시멈 숫자를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엔비디아가 1년에 그 매출이 한 2천억 달러가 좀 넘거든요. 10%면 한 200 몇십억 달러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1년 매출이 한 3,500억 달러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6%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마진이 더 붙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주가적인 흐름이었고 그것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 메타가 이제 TPU 쓰겠다고 한 것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알파벳의 주가가 네네.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미나이 3, 네네. 구글이 내놓은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잖아요. 네네. 제미나이 이것도 상당한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했죠. 제미나이 3가 재미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제미나이가 그렇죠. 네. 재미가 있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제미나이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 달리 제미나이 3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했을 때 뭐가 파워 있다면은 우리 모델이잖아요. 그 챗GPT 나왔을 때도 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똑똑한 그렇죠. 증거가 뭐죠? 많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코스트는 둘째 문제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미나이 3가 최근에 나온 게 사실은 챗GPT도 5.1이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크도 4.1이 소개되는데 얘네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2배에서 최소한 4배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는 뭐 100만 토큰이라는데 책 10권 분량인데 이게 아까 GPT 새로운 버전, 그로크 새로운 버전보다도 2배에서 4배 정도의 기억력이 좋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속도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속도는 1초에 얼마만큼 출력을 할 수 있느냐 토큰을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GPT나 클로드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토큰 처리한 거 관련해서 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 보여주시면. 네네. 토큰 처리가 155 출력 토큰인데 이게 GPT 5.1 최근에 나온 것보다 앞서 있고요.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죠.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기억이 3, 4배고 속도가 2, 3배고 가격만 비등비등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토큰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래서 구글이 자기네 자체의 모델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가 처리하는 것이 엄청 늘어나갖고 오픈 AI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각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어보세요. LLM 중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서 1등이 될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제미나이입니다. 올 초에는 오픈 AI 챗GPT가 1등이에요라고 대답한 율이 한 40%였어요. 폴리마켓에서. 네. 지금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약간 과한 면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 기억력과 속도 측면에서 앞서 있다. 이 기억과 속도가 잘 되면은 멀티모달에 유용해요. 우리가 챗GPT 할 때 텍스트를 하는 거 말고 음성,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걸 같이 한꺼번에 하는 에이전트 이런 걸 처리하려면 에이전트는 뭐죠? 내가 뭐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그것이 에이전트 내 비서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코딩 내가 처음부터 다 안 해도 기본적인 거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하려면은 기억이 빨라야 돼. 기억이 많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거가 되어 있다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가능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TPU라는 반도체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PU가 그렇게 대단한 잠재력을 소위 갖고 있는 것이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메타가 구글의 TPU를 쓴다는 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네네.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메타가 사실 실적 발표할 때 네네. 효율성 많이 떨어지게 AI 투자한다고 해서 네네. 욕을 좀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막무가내로 투자한다고 네네, 해서 맞습니다. 그 막무가내 투자를 GPU 가지고 했었는데 네네. 그 막무가내 투자가 이제 GPU가 아니라 TPU구나. 이제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 좀 맞습니다. 주가가 거기에 많이 반등했죠. 네, 그렇죠. 메타도 반등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메타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성 있는 투자. 그렇죠. 그 GPU 말고 이제 TPU라는 새로운 그렇죠. 경쟁자의 부상. 네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 아마존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메타는 자기네가 클라우드가 없잖아요. 클라우드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맞는 그런 정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소셜 랭귀지에 맞는 칩, 걔네들도 에이지 칩이 있거든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GPU를 썼는데 그 엔비디아 GPU 썼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생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얘네 거 쓰기로 한 거고 심지어 아마존도 있습니다. 아마존도 자기네 자체 칩이 있습니다. 인퍼런시아 뭐 트레이니움 있는데 트레이니움이라고 있거든요. 훈련하는 거 그거 용도로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걸 그런 트레이니움을 했는데 이거 안 쓰고 어떤 걸 쓰냐면은 얘네 거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아마존까지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아주 폭발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썰이에요. 어쨌든 아마존도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뭐 엔트로피 LMM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클로드 그런 그 LMM을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에서 돌렸거든요. 그때 쓴 게 엔비디아 걸 써왔는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 써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거 소용이 안 나오면 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측면, 코스트가 떨어지고 그다음 좀 이따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코스트도 중요하지만은 전력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력비 측면에서 우리 그 TPU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나오는 블랙웰 있죠. 블랙웰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내년에 나온 또 루빈 이런 제품이 있는데 네. 지금 나와 있는 블랙웰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측면에서는 한 3배 정도 좀 처지거든요. 아직도 TPU가. 그런데 그 다른 그 전성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차이가 2배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그 정도는 전성비 측면에서의 그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좁혀집니다. 이전에 2년 전에는 이 그 성능 측면이 5배에서 6배 차였어요. 근데 이제는 2배, 3배, 2배 정도로 확 줄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라는 생각을 일부에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TPU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한번 평가를 냈잖아요. 네네. 축하한다. 네네. 잘했어. 네. 근데 우리가 앞서 있어.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앞서 있다고 하는 게 네네. 칩 자체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네네. 관련해서 개발 시스템도 갖고 있고 좋은 그다음에 지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세대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인 거고 네네. 이제 너네들 TPU 뭐 칩 만든 거 잘했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GPU 아직은 넘사벽이 아닌가. 그러니까 GPU를 어느 용도에 쓰이는 그거 용도냐에 달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GPU가 TPU를 뺏긴다는 개념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GPU 시장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80%가 갑자기 50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80%하고 20% 합해서 100인데 이게 전체 100이 150으로 크는데 88대 2가 비중이 아마도 7대 3이나 65대 35 정도로 퍼센트가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챗GPT 용도라든지 멀티모달 우리가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또 뭐죠? 에이전트 그다음 온 디바이스 이런 정도까지는 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피지컬 AI, 팩토리 오토메이션하고 그 팩토리 AI 팩토리 이런 식으로 그것이 완전히 되면은 이 레벨에서 하는 레벨보다는 TPU가 더 빨리 올라가야 돼요. TPU 레벨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경쟁은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지금 한 세대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엣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80% 마켓시어가 50이 될 확률은 근 몇 년간에 있을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TPU가 갖고 있는 전성비라는 그 측면에서 중요한데 전성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력이 얼마나 중요하면 GPU가 있어요. 또 TPU가 있어요. 여기 HBM이 있죠. 네. 전력이 많이 든다잖아요. 막 GPU가 AG기 막 돌리고 연산할 때 전력이 많이 들까요? 여기 GPU 말고 HBM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주는데 전력이 많이 들까요? 하면은 연산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칩에 있는 거를 GPU로 옮겨주는데 전력이 10배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GPU하고 HBM하고 이 커넥션 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전력을 떨어뜨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피지컬 AI나 이런 쪽이 처음에 그게 드라이브드 시장이 많이 클 때는 그걸 좀 무시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가서는 전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TPU도 어느 정도의 포션은 차지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 그러면 이제 TPU의 시대다.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네. 반영한 주가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엔비디아와 같이 얽혀 있던 생태계들. 네네. 뭐 HBM도 예를 들어서 3사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실 게 그 어떤 신규 제품이 신 기술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넘버 3 안에 들어야 돼요. 넘버 3 안에 안 되면 죽습니다. 네. 그 돈을 벌려면 넘버 1, 2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이 그 1, 2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나머지 개가 오픈AI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한 것이 들어가느냐는 거고 세 번째가 누가 되냐는 건데 그래서 2등 자리를 놓고 엄청난 투자와 그다음 M&A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엔비디아가 아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PER이 엔비디아가 내년도 PER이 25배, 구글이 27배입니다. 역전됐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엔비디아나 구글이 한쪽만 가거나 한쪽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둘 다 3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여기서 한 15에서 2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오려면 네. 지금하고 좀 다른 뭔가가 썸씽 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스토리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진행되는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김장을 본부장님과 2차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